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영역 차윤우입니다. 자, 2025학년도 수능을 위한 평가원 첫 번째 시험이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시험이 끝났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이제 그해 보는 첫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작년과 다른 새로운 어떤 출제 경향이 있다고 하면은 이를 토대로 대응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가 6월 모의고사에서 더 중요한 의미는 그 문제라기보다는 같이 시험을 보는 집단,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할 때 그 모집단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수능을 보는 전체 모집단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이거 통계 자료가 훨씬 더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차피 똑같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한 모집단에 비해서 올해는 뭐 고3과 N수생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고, 시험 본 인원수가 늘었고 줄었고, 이에 따라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나 학과의 정원이 이러이러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고, 올해는 또 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죠.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서 1호부터 전체적으로 흔히 말하는 뭐 입시 그죠? 커트라인. 그러니까 그 입결에 있어 가지고 어떤 등급 컷은 뭐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등급으로 대학을 가게 되는 학생들의 어떤 커트라인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변화하는 중심에 우리가 서 있고, 또 항상 이렇습니다. 위기는 기회이고요.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에서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제 대학 가는 고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학교를 안 가면서 이제 뭔가 약간 뭐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역대급으로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혼자 집에 앉아서 자기가 마음 놓고 공부를 했던 사람도 있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시대에 학력 격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었을 때 항상 놀랄만한 결과가 나오게 되고,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올해 이제 시험을 봤던 통계를 보면은 뭐 실제로 시험을 본 OMR 카드 제출한 사람의 통계는 아직 안 나왔지만, 시험을 응시한 사람들 경우는 재수생들이 역대급으로 또 가장 많이 지원을 했고요. 사실 작년, 재작년도 그랬거든요. 재작년 재수생 비율이 31.1%, 작년 재수생들이 35.3%였습니다. 전체 100명 중에 35명, 6명이 재수생이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재수생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비해서 N수생 비율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눈여겨 보셔야 되고, 이제 시험의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사실 이제 이런 통계적인 것보다는 내가 이번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시험 점수는 이러이러했고 내가 잘 봤냐 못 봤냐, 또 내가 뭐 전체적으로 이러이러했는데 나는 앞으로 어떤 부분이 더 취약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잖아. 그래서 우선 수학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쌤이 크게 한 3가지 정도 주제를 나눠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설 강의는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첫 번째는 눈에 띄는 그 수학 문항에서의 변화는 문제 번호의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 번호라고 하는 것은 뭐 어차피 수능 문제가 문항 번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여러 해 동안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에서 흔히 말하는 고난도 문항, 변별력 있는 문항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 있었거든요. 물론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킬러 문항 배제의 첫 번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독특하게 나왔었는데, 결국 작년 수능에는 재작년 수능이나 3년 전 수능하고 문항 번호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뭐 수열의 추론 문제가 항상 15번으로 나오고 미분의 활용 문제가 항상 22번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이 비슷했는데 이번 6월 평가 모의고사는 여기서 새로운 시도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특징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됐고, 뭐 그 밖에 뭐 미적분에서 도형 문제 이런 것들도 과거처럼 막 주가 돼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항 번호의 변화, 대표적으로 15번이 미분, 적분, 통합형 문제였어요. 미분, 적분, 통합형 문제인데, 이게 쌤 개인적으로는 가장 최고난도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객관식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가 보통 뭘로 나왔습니까? 미분의 활용 문제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게 갑자기 수열 문제, 수열에서
추론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거는요,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면 수열의 추론 문제는 이때까지 학생들이 어렵더라도 전부 다 건드려보고 문제를 푸는 직전까지 가거나 풀거나 했단 말이야. 미분의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가장 어려우면 보통 못 푸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2번을 막 버리고 제끼고 시작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15번을 제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22번은 평소에 수열 추론 문제가 15번으로 나왔던 시는 풀었었는데 요걸 갖다가 내가 버려야 되느냐 풀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딜레마에 놓여 있었는데 아마 오답률은 역시 주관식이기 때문에 높게 나오겠지만 실제로 20번은 과거에 비해서 푼 사람이 꽤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열의 추론 문제는 어렵더라도 시간만 충분히 투자하면 풀 수 있는 경우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특징적인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문항번호 변하는 게 12번 문제가 이제 지수, 로그, 함수 문제였어요. 근데 이 지수, 로그, 함수 문제는 뭐 일반적으로 12번은 나오기도 하고 21번 나오기도 하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지수, 로그, 함수 문제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연산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려운 게 아니라 복잡했어요. 근데 이게 문항번호가 12번에 들어가 있잖아. 12번이라 함은 보통 어떻습니까? 3점짜리가 8번까지 진행이 되고 뭐 행복하게 풉니다. 9번, 10번 정도까지도 4점 초반부는 그냥 평범하게 풀고 그 다음 이제 11, 12 정도까지는 중위권 정도까지 문제없이 풀다가 이제 13, 14, 15 정도가 이제 변별력이 있고 근데 12번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한 상황이 등장을 하면서 학생들이 시간 관리에 문제가 생긴 학생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물론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은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특징적인 것만. 그 다음에 21번 문제가 미분의 활용 문제가 등장했었는데 생각보다 미분의 활용 문제는 난이도가 낮았습니다. 4차 함수 그래프에서 뭐 극대값, 극소값 이런 거 관련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꼽아봐라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15문이 가장 어려웠었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항은 당연히 22번이겠죠. 왜냐하면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원투펀치이고 21번은 생각보다 풀만한데 주관식이니까 오답률은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이고 일단 첫 번째 특징적인 변화는 문항 번호가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좀 뭔가 변화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미래는 앞으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특히나 2024학년도 6월, 9월 수능은요. 지금 말했던 문항번호의 변화가 문항번호의 어떤 밸런스나 어떤 특정 주제가 몇 번 문제 있는지가 6월달 다르고 9월달 다르고 수능 달랐습니다.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수능이잖아요. 수능은 2024는 2023학년도 수능하고 유사하게 문항번호가 배정이 돼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공통과목 선택 과목의 밸런스.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했던 내용들이고 선생님이 또 인사이트 강의나 기출 강의에서 설명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24학년도에 이제 수능을 놓고 보면은 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 미적분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다른 과목인 확통이나 기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과목별 등급 컷이 있잖아. 근데 1등급 컷 기준으로 미적분이 확통 기하에 비해서 거의 뭐 10점 가깝게, 10점이 좀 비슷하게 이렇게 낮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80점대 초반이어도 1등급이에요. 그런 상황이 등장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실제로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어려웠냐? 미적분 4점짜리 문제가 28, 29, 30이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2등급 정도 돼도 디폴트로 다 틀리고 시작해. 근데 미적분 또 27번이 3점짜리였는데 이것도 역대급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과한 면이 있었는데 뭐 어차피 입시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상대적인 그 표점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원점수가 낮더라도 뭐 큰 상관 없었지만 어쨌든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좀 유불리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어떤 의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미적분이 확통 기하랑 난이도가 큰 차이가 없게 등장을 했는데 물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평균적으로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고
또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대부분 이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또 상대적으로 수학에 대한 어떤 시간 투자를 많이 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 과목의 난이도가 비슷해 버리면 미적분에서 거의 만점 가까운 점수가 나오는 학생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이번에 공통과목 선택 과목의 변화는 미적분 확통 기하, 그러니까 미적분이 수능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떨어졌습니다. 확통은 뭐 약간 비슷하거나 28번이 좀 어려워가지고 이랬고 기하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일단 뭐가 있냐? 어쨌든 세 과목 다 공통적으로 공통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공통 과목은 원래 문항수도 많고 근데 공통 과목이 실제로도 지금 말했던 이런 15번, 22번 같은 게 미적분의 28, 29, 30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오답률은요 28, 29, 30이 높죠. 왜 그래요? 앞에 풀다가 시간이 없으면 뒤에 거는 그냥 못 푸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지만 실제로 체감 난이도는 그랬고 자,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그래서 승부는 공통 과목에서 납니다. 단순히 공통 과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항수가 많고 배점이 높죠. 공통 과목이. 배점이 74점이에요. 74점.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높습니다. 36점보다. 자, 이것도 있는데 두 번째는 시간이 그래서 공통 과목이 더 많이 걸려요. 뭐 되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 있었던 변화가 요거였습니다. 공통 과목의 난이도가 선택 과목보다 높은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냥 선택 과목의 28번, 30번은 거의 뭐 범접할 수 없는 약간의 그 신성 불가침의 그 약간 그런 느낌의 뭐 굉장히 고귀한 느낌이었다고 치면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30번을 맞췄다. 그럼 그 학생은 리스펙트 해야죠. 완전 막 근데 물론 확통 30번 좀 어려웠어요. 30번. 근데 어쨌든 미적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28, 29, 30은 좀 다 맞춘 학생들이 꽤 있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고 요것 때문에 더더욱더 공통 과목이 나오고 또 하나는요. 문제 푸는 순서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풀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부족하면은 뒤에 있는 몇 문제는 못 푼단 말이야. 안 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이게 전체 시험의 승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공통 과목을 자기가 순탄하게 풀었다. 그러면은 그 시험은 물론 뒤에 못 푼 게 있을 수도 있죠. 어려울 수 있지만 시험 전체를 망칠 가능성은 낮단 말이야. 근데 공통 과목을 푸는데 한 14번, 15번 푸는데 뭔가 느낌이 쎄해.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동안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최상의 결과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공통 과목에서 승부가 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공통 과목 객관식에서 승부가 납니다. 공통 과목 객관식. 뭐 단순하게 공통 과목 객관식 15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절반에서 이미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공통 과목 객관식이 오히려 주관식보다 4점짜리 문제도 많고 주관식보다 더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킬러 문항 배제가 되면서 아마도 20이나 30 같은 주관식 문제는 예전 난이도에 비해서 더 과하게 어렵게 나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별력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객관식에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만들 가능성이 높더라. 2번 같은 경우도 12번 아까 설명했던 지수로그 함수나 15번 미분의 활용해서 적분과 통합형 문제라든지 그 다음 22번에서 수열의 추론 문제 같은 게 오히려 개인적으로 뭐 미적분의 28, 29, 30보다 높았었고 확통의 30번은 계산 실수가 많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비슷하고 뭐 이런 느낌 기하도 비슷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실제로 6월 모의고사는요 이번 시험의 시험 점수보다는 그 시험 점수나 뭐 문항 분석보다는 실제로 내가 전반기에 공부를 잘 했는지 이런 거를 평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N수생이 올해 되게 많기 때문에 N수생 기준으로 겨울방학 때 재수를 결심하면서 뭐 2월, 3월 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면 그 열심히 했을 때 지금쯤 되면은 느슨해져 있습니다. 반쯤 나태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정신을 빡 차리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을 봤는데 뭐 폭망했어 이게 아니라 어떤 과목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어떤 과목은 비슷해. 그러면서 뭔가 가능성을 엿봄과 동시에 나에게 채찍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시험이 이번 시험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어쨌든 6월 모의고사 이유가 되게 중요해요. 일단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과목이 꼭 수학이 아니더라도 부족한 과목이나 부족한 수학 이제 부분을 보면서 이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방금처럼 내가 수원수도 잘한 줄 알았는데 미적분은 잘 보고 수원수투는 폭망했어. 내가 이때까지 수원수투의 개념은 잘했는데 이것들을 응용하는 사례들의 학습이 부족했구나. 엔제 문제를 풀어야겠구나. 뭐 이라든지, 또는 내가 너무 기본기가 부족하구나. 내가 3점짜리 실수를 너무 많이 했네? 계산 훈련을 더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기본인데, 이제 지금 날씨가 이제 여름이 돼가잖아요. 꽃피는 봄이 오고 좋은 날씨가 되면은 수험생들한테는 되게 괴로운 시간이야. 왜냐면 창밖만 봐도 맑은 하늘에 새가 지저귀고 강물은 흐르고 뭐 너무 그런가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그 어떤 괴리감을 느끼면서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번을 계기로 좀 더 그런 부분 좀 마음을 다잡고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6월 모의고사 이전의 컨텐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기출문제예요. 왜냐하면 일단 시험에서 과거에 반복적으로 나왔던 걸 알아야지 그 다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6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부터는 기출을 지금 여러 번 돌린 학생들은, 빠른 학생들은 이미 뭐 4월, 5월에 엔제를 돌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 엔제 문제 자체는 어떤 엔제를 풀더라도 시험에 비슷하거나 똑같이 나오진 않거든요. 특히나 고난도 문제들은 무조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풀면서 그 안에서 나의 대응하는 능력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엔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게 기출이 탄탄한 상태에서 엔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기출이 아직도 덜 돼 있으면은 한켠에는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함께 엔제를 하거나 조금 더 기출문제를 좀 마무리한 다음에 엔제를 시작을 하시고, 이게 한 바퀴 정도 끝났으면은 기출 복습을 하면서 바로 엔제에 들어가면서, 선생님 같은 경우도 6월 모의고사를 반영해서 엔제 교재가 지금 다음 주에 바로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 구매할 수 있을 텐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이벤트가 있었죠.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발표하면서 이 문제 안 낼 거야, 이 문제 안 낼 거야, 이 문제 안 낼 거야 했었는데, 그에 해당하는 것들을 반영해서 2024 샤샤 강좌를 발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 샤샤 강좌는 6평 다음 주에 발행이 됐어요. 그 킬러 배제를 반영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우선적으로 푸시고, 2025학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 6월 모의고사라든지 작년 수능을 반영해서 쌤이 지금 이제 지금 제작은 거의 끝났는데 편집하고 있거든요. 그 일부 문항 빼고 넣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번 모의고사 총평을 마무리를 하고요. 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문항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6월 모의고사도 비슷한 이야기 했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6월 모의고사가 항상 신유형이 가장 많고 변화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자체가 학생들의 희비가 되게 엇갈리는 시험이에요. 일단은 되게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도요, 신유형이 여기저기 터져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막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받는 학생도 많고, 특히 N수생들 같은 경우는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또는 뭐 겨울방학 때부터 뭐 6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작년 수능에 비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어 하면서 되게 우울해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이 이렇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하거나 선형적으로 점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학습량이 쌓여감에 따라서 성적이 미미한 상승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성적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까지 버티면서 참고 인내하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올지 알 수가 없어요. 수능 보기 전날에 포텐이 터질 수도 있고 9월 모의고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6월 전에 이렇게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확실한 건 뭐냐, 신유형이 나오건 시험이 쉽건 어렵건, 방금처럼 뭐 공통 과목이 중요하건 선택 과목이 중요하건 상관없이 입시는 상대평가 동일한 시험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동일하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통적으로 많이 틀리고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할 건 뭐냐? 아, 모두 쉽거나 모두 어렵거나 다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묵묵하게 하는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무슨 입시 전략, 무슨 문제풀이 전략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가 현명한 것처럼 굉장히 현재 입시에 약삭 빠르고 그 변화하는 입시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을 한다고 한들 성적이 잘 나올까요? 선생님이 봤던 여러분 선배들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6월 평가 모의고사에 뭐가 새롭게 등장을 했어. 수능에 등장하냐 이겁니다.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걸 담보하진 않습니다.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뭐 절대적으로 뭐가 이렇다. 항상 뭐가 이렇다 라면서 또는 뭐 내가 뭐 대단한 수학적인 어떤 풀이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뭐 되게 약간 우월하게 공부를 하지 마시고 오히려 약간은 좀 방어적으로 약간은 그 뭔가 주눅이 들더라도 거기서 내가 원래 그런 거야 하면서 자기 할 일을 묵묵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방금 말했던 포텐이 터지면 성적 상승이 눈부실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대하면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해 주시고 자 그러면 선생님 계속해서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